네, 경제는 김우빈 매주 두 분과 함께 왔는데요. 이번 한 주는 홍기빈 소장께서 어디 가셨습니다. 어디 가셔서 이분과 단둘이 사이좋게 오늘 순서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자, 사이좋게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은 단독이네요. 약간 홍기빈 소장님 안 계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긴 합니다. 단독 드립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부담됩니다. 예. 뭘 부담되세요? 컨텐츠가 빵빵하신데. 앞서서 바로 전에 그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하고도 한번 좀 짚기는 했습니다만 또 어떤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좀 쭉 좀 정리가 좀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 주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차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 지지율이 그러니까. 사실은 목던직과 곤두박질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30% 지금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뭐 큰 이유 없이 슬슬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30% 초반에 왔는데 그런 이제 조사에 보면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보면은 뭐 큰 이유는 없지만은 그 중에 이유를 하나 뭐 꼽아보자고 하면은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유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그런 지적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 비상경제 민생회의라고 하는 거를 뭐 1차 용산에서 했고 이제 2차 이제 열린 거고 이걸 주제해 가지고 뭔가 이제 민생 대책을 이제 내놓는 그런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 이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뭐 이렇게 약간 잠바 같은 거, 민박의 잠바 같은 거 입고 앉아가지고, 예, 맞아, 예, 그 앉아가지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비상 뭐 경제 대책 비슷한 회의체들 주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예, 지금 뭐 그런 거 흉내내는 중이다. 뭐 흉내라는 얘기가 조금 좀 이제 야박하긴 하지만은 그런 거 이제 흉내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조금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딱 봤을 때는 다들 이제 연기하는 것 같다. 왜요? 회의의 진정성이 보이지가 않는다. 회의에. 왜?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금융 관련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2차 회의에서 이제 서민 금융 대책이라는 걸 내놨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고금리가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뭐 지난번에 약간 0.5% 올렸고 물론 저는 이제 0.75를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0.5 하는데 그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스몰 스텝, 빅 스텝, 뭐 베이비 스텝, 그다음에 뭐 자이언트, 이제 울트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0을 간다는 지금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나라도 고금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 처해 있는 어떤 금융 특히 이제 채무 상태를 가지고서 과연 그 고금리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루기 위한 대처하기 위한 이제 대통령 표현으로 선제적인 선제적인 별로 선제적인 것 같지는 않던데. 여하튼 이게 뭐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이니까 선제적인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크게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뭐 지원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아파트 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런 이제 차주에 대한 대책이 있고 청년 대책이. 세 번째는 이제 청년들. 뭐 거기 이제 정확하게는 보도자료 보면 청년하고 서민을 묶었는데, 하여간 서민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보면은. 그런 정책은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정책들이에요. 정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정책들이고 물론 이제 그 안에
개별 정책을 보면은 과연 이런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예컨대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청년들의 뭐 이자를 깎아주는데 혹은 채무 면제를 일부분 이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소위 말하는 B2 한 청년들까지 이거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 금융 시스템을 보면은 어떤 조치는 이제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조치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진정성을 물어보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재정학자니까 이제 이런 거를 뭐 금융의 시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실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빚을 이제 끌어다 쓴 건데 이거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 누군가 나눠서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정부가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그 돈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까지 나와야 이 계획이 진정성이 있는 정책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계획이 실행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거의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 하자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장 핵심이 대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가 높은 걸 낮은 것을 갈아타게 해주겠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은행이 그럼 부담하라는 겁니까? 정부가 그러면 재정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테니까 은행 보고 그러니까 대환해 주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규모가 이제 뭐 어떤 미디어에 따라서 들쭉날쭉한데 한 120조 정도라고 보면은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일부는 이제 이제 이름이 이제 새 출발 기금인데 새 출발 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30조 원 규모로 해서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인수를 하고 그거 말고 갚을 수는 있는데 그 이자 상환 부담이 높은 것들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한 7%대로 뭐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건데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스스로 해결을 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해결을 왜냐하면 너무 높아가지고 빚을 완전히 못 갚고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돈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할 인센티브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받아라. 예컨대 7%로 해라라고 정해지면은 은행 입장에선 손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일 수가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배임 이슈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배임. 예,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건 또 주주 입장이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경영진의 입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시키는 거를 은행이 그냥 경영진이 바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 나는 것만큼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예컨대 이제 보전을 해주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게 나와야지. 그렇죠. 저희 이제 뭐 경제학자 표현으로 유인에 부합한다. 은행의 유인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건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의중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바쁠 거예요. 다만 이제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금융산업이 규제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완전 경쟁으로 해서 은행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진입 탈퇴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정해진 숫자의 은행이 그 안에서 그냥 안에서 경쟁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지내는 이제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만약에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하면은 그걸 또 100% 거절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뭐 100명의 차주가 있다 그러면은 한두 명 전환해 주고 그 전환한 것처럼 연기를 한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그런 하는 척한다. 예. 왜냐하면 크게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 해서
금융위원회의 이른바 이제 이게 창구 지도인데 창구 지도를 또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는 얘기가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뭐 우리 요즘에 시중은행이 가끔씩 뭐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뭐 금리 고금리 저축 상품이 있다. 한정 판매 예, 한정 판매 뭐 예컨대 뭐 금리 뭐 7%다 10%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들어가려고 하려고 딱 보면은 처음 10만 원까지 10%.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래서 저는 보니까 어제도 기사 썼던데요. 뭐 그 고금리 뭐 예적금이 나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1년 그러니까 만기에 월 납입액 최대 30만 원. 예. 그래서 금리 조금 올려주면 그게 뭐 이자가 얼마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인이니까 근데 규제를 동시에 받으니까 금융위와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하는 척 할 거다. 말 그대로 하는 척이네요. 예, 하는 척 할 거다. 왜냐면 여기 그 예컨대 대환 대출해가지고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예컨대 뭐 우리 법인세 깎아주겠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신상품 뭐 그 할 때 우리가 좀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겠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어떤 그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유인책을 저희 방송 듣고서 유인책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액션 플랜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바로 그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대책 보면은 만기가 도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나눠서 갖게 길게 해주겠다라는 그 방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은행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거냐라고 하면은 예컨대 만기도 연장을 해주고 금리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가지고 이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조정을 좀 하는 내부적인 방책을 아마 취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이제 뭐 예컨대 사고가 나가지고 부채권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부채권 시장에 넘기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처리를 했을 건데 마침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안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예컨대 만기 연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여간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렸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정부안이 나와봐야 은행들도 아마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어떤 이제 뭐 조치들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은행과 정부 간에 그럼 얼마 보전해 줄래? 뭐 그다음에 니네가 얼마인가 부담해라. 결국 이 게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공짜 점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치면은 은행이 손해 볼 거냐? 아니면 정부가 거기에 일부 돈을 태울 거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남는 거죠. 그 문제는 결국 핵심 문제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정부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라고 하는 그게 남는데. 아직 뭐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세법 개정안이 뭐 대충 모레 발표된다는 거죠. 뭐 약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저한테까지 이제 들려오는데 뭐 하여간 다 깎아 법인세 깎아주고 소득세 깎아주고 그다음에 그 뭐 징벌적 뭐 부동산세 깎아주고 다 깎아준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연간 국세가 얼마큼 느느냐 보면은 대충 한 5% 언저리가 늘어요. 자연 증가분이. 왜냐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니까 예컨대 뭐 경상 성장률이 보통 5에서 6% 정도 가는데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보통은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세도 늘어나는데 국세도 한 대충 5% 언저리에서 매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될 것들은 이제 국세가 줄어든다 수입이. 그러겠죠. 근데 그러면은 예컨대 뭐 1%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냥 1%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5% 늘어나는 데서 1%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6%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조세 구조를 개편할 때 세제 개편을 할 때 최소한 세수 중립을 하거든요.
세수 중립을 하면 세수를 유지하면서 요 그 조세 구조가 조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건데 뭐 이번에 나올 것들을 이렇게 뭐 제가 뭐 구체적인 숫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줄어들게 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럼 올해는 돈이 있냐? 올해도 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53조던데 53조. 그러니까 53조 이제 낸다고 제 가상의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한번 또 틀 예정이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예상 틀리고 2022년도 예상 틀리고 그래서 초과세서 53조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또 틀릴 예정이다. 그러면 반드시 틀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엔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데 쓸 돈이 지금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세수가 없다면은 이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뭐 여기 보면은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그 회의에서 발표된 거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금융 공기업들이 동원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예컨대 그 연체가 된 어떤 채권들을 뭐 인수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예컨대 새출발 기금이라고 하는 거 3조 규모로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들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담당하는 공기업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30조가. 정부도 30조가 없는데 그 공기업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공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부가 국공채 발행하는 건 안 되고 공기업이 30조 공채 발행하는 건 되는 거냐. 그 이슈가 남고 그리고 보통 30조를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운영 배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갑자기 공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까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뭐 출연이나 출자 형태로 정부가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를 갚아야 될 금액도 예산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예컨대 뭐 30조면은 뭐 3조를 넣어준다. 그리고 뭐 30조에 뭐 예컨대 5%를 발행하게 되면은 1조 5천억은 매년 이자가 걔네가 나는 게 아니니까 그 뭐 수년 동안은 넣어준다. 이게 가치 예산 계획으로서 나와줘야만 요게 계획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지난 우리 코로나 국면에서 그 무슨 우리 여러 가지 산업이 이제 축소를 했지만 특히 여행업이 축소가 되면서 장난 아니었죠. 무슨 이제 그 뭐 항공업 이런 데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기간 산업을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40조의 펀드를 모았어요. 네. 40조. 네. 그래서 산업은행이 앞장서고 그래서 뭐 기한 기금, 기간 산업 안정 구조조정 기금인가 제가 정확하게 이름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사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40조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돈도 빌려주고 뭐 투자도 하고 뭐 채무도 이제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그러면 그 교수님의 진단 따르면 그 결과적으로는 은행 팔 비틀기, 공기업 팔 비틀기 이렇게 귀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까지 되면은 다행인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금융시장이 예컨대 이제 그 부실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 전체가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명목을 달아가지고. 그럼 그게 다행이면 그 더 나쁜 건 어떤 거예요? 말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거죠. 공수표 되는 거? 공수표 되는 거죠. 말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가 뭐 하려고 하면은 세수가 있거나 저희 이거를 우리가 재정 공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피스칼 스페이스. 재정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재정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세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확보를 하거나 공간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야 되는 건데 일단 돈을 안 빌린다고 했으니까 왼손 묶고 감세 안 되니까 오른손 묶고 양손 묶고 이제 이거를 UFC 경기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이런 예컨대 이제 이 금융시장 관련된 선제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가능한 거냐.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이런 대책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가지고 그4억 미만 그래서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제 4억 미만 주택에 이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는데 이것도 한 40조 정도의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조는 올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20조 다시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구조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 20조는 또 어디서 갖고 오냐고요. 20조가 작은 돈이 아니죠. 20조가 GDP의 1%입니다. 감이 조가 나오면 일단 감이 없어져가지고. 예, GDP의 1%는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냐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왜 선제적으로 뭘 한다는 거는 선제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미리 개입을 해가지고 그냥 놔뒀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서 뭐 큰 위험을 작은 비용을 치러가지고 막는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여기 제가 새끼를 하나 빠져갖고 불현듯 지금 그 지적을 하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코로나인데. 자, 정부가 그 국가부채 관리한다고 했고 긴축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수가 이제 부족해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데, 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계속 더블링 현상이 계속 지금 거의 이제 7만 또 나왔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이지 않더라도 어느 숫자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거야말로 선제적으로 미리 예고를 해놔야 된다. 근데 정부가 안 한다. 왜 안 하냐 도대체. 이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을 하면 또 뭔가 손실 보상해주고 이래야 되는 문제를 고려를 해서 혹시 미적대고 있는 걸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재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가능성이 높은 지적이시죠.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결정을 보면은 우리가 약한 재정 하에서 재정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위축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컨대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잖아요. 저는 이제 0.75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금리가 역전이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우리 환율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00원이면 1,400원 뭐 뚫는 거는 뭐 저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강하게 간다고 하는 거는 이른바 이제 취약차주, 그렇죠. 다중채무의 그 신용인도가 낮은 이런 차주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재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재정이 이제 소위 말하는 팔러스 믹스로서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메워줄 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강한 고금리 정책을 쓸 수도 없고 아까 그 방역도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20만이 된다라고 치면은 일정 정도의 방역 조치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죠.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아까 제이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에 들어가면은 우리 과거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실 보상금이라든가 손실 보전금이라고 뭐라고 붙이든 간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그러면 내가 여기에 수능할 것인가 아니 수능하지 못할 것인가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때 했을 때면 이제 수능을 잘 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짜놔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재정이 튼튼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손 묶고 오른손 묶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나서 가지고 재정을 믿고서 우리가 뭐 지금
뭐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뭐 빨리 올라간 것도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냐 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믿고 다시 한번 고비를 한번 넘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를 스스로 지어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표현이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원균과 7천량 해전에 나서는 그런 네? 조선 수군의 느낌이다. 풀어주신다면 그 비유가 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균이 왜 등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순신과 싸울 때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순신이 없을 때 원균이 이제 그 많은 수군을 조선 수군을 데리고 칠천량에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전멸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명량 해전이 이어지는 건데 여하튼 그건 이제 역사 얘기고 마치 원균과 함께 칠천량에 나서는 조선 수군의 심정이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교수님 지적을 해버리면 이건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면 결단할 수 있는 주체는 기재부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계속 말씀하셨잖아. 그럼 결국 대통령이 결단에 대한 상황 아니에요? 결단해 주셔야 되죠. 왜냐면 해법은 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경제팀이 늘공으로 짜져 있잖아요. 늘공으로 짜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같이 하자고 지금 우리 그 변양근 실장님을 지금 모셔왔잖아요. 그것도 한번 진짜 좀 이따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변양근 실장하고 4차 산업혁명을 같이 넘자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뭐 그분이 무슨 뭐 슈페터리안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신데 진짜 쉽게 하면 정치권에서 하는 표현으로 하면 올드보이입니까? 경제 쪽에? 올드도 뭐 그런 올드가 없죠 사실은. 예. 근데 이거를 뭐 예컨대 무슨 정책을 같이 이런 그냥 경제 정책을 왜냐하면 기획수출 장관 출신이고 정책 시작도 했으니까 그런 약간 어떤 그 지혜라고 할까? 왜냐하면 또 젊은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그리고 시계가 짧고 이러니까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막 호두갑 치는데 그 또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야 요거는 금방 왔다가 또 가고 또 좋은 세상이 다시 오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좋은데 특별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을 변양균 실장하고 그러니까 전 실장하고 같이 넘자 그러면은 저는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여하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늘공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심은 이제 정치 지도자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질 사람이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예컨대 뭐 좋아 빠르게 가, 뭐 이렇게 말해준다든가 그런 게 이제 결심을 해줘야 그 다음 액션 플랜은 그 다음은 그건 늘공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법에 저촉이 되고 요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요거는 뭐 맞아요. 해외 사례는 어떻게 됐고 과거에 우리는 요거를 했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가르마가 딱 타지는 건데 지금 우리 뭐 3고 고환율에 고인플레이션에 고금리에다가 지금 코로나가 뭐 BA5인가 뭐 B5인가 그러니까 확산이 되고 있고 그거는 더블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고 지금 뭐 아무 결심 없이 그냥 이거 그냥 제 그냥 뇌피셜인데 이렇게 한 1년 지나면은 뭐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다 하는 척. 아이고. 그럼 뭐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될 대통령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공공부문 조여가지고 그래서 절약해가지고 서민 도와주자 이 접근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정책하고 중장기적 방향이 지금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중장기적으로는 예컨대 변양균 뭐 지금 고문님이죠. 고문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는 그 공급 측의 비용이 올라가지고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물가도 오르고 생산 여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공급 측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전쟁이 끝나든 아니면 유가가 안정이 되고 다시 곡물이 생산이 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가지고 효율성을 올리면은 같은 제약에서라도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그건 어느 세월에 예.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과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말이 되는 건데, 근데 민생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써야 될 정책을 얘기하는 예컨대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거기는 중장기적인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고통을 완화해 줄 것인가.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해 준다는 거는 늘 필요한 얘기죠.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제 메시지가 단기적인 이런 정책보다도 예컨대 이제 공기업 구조조정한다 이런 것들은 다 중장기적인 얘기고 예컨대 공무원 뭐 1% 뭐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1%씩 해가지고 이제 어느 세월에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구조조정하는 걸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뭐 민간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생각을 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그 정책의 뭐 혁신 뭐 예컨대 규제 완화 이런 걸 보면은 규제 완화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규제 완화를 하라는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규제 완화를 하는 규제를 만들고 공무원은 사실은 존립 기반이 규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제 완화를 하는 규제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지. 예, 그래서 보면은 그 규제 혁신 TF 보면은 퇴직 공무원들이 와서 요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거 정부도 이해하고 민간도 이해하는 퇴직 공무원들에서 만든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공무원들 일자리 퇴직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걸 정해놓고 거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민간은 알아서 그냥 돌아가요. 정부가 노파심에 들어가가지고 니네들 나도 큰일 났는데 우리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이제 뛰어들어서 그 규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시장이 또 엉망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예컨대 우리 사회복지나 재분배나 예컨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진심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재정을 집어넣고 그렇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민간에 떠넘기지 않고 정부가 그 미션을 완수하는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소위 말하는 이제 민간이 활성화되는 거지. 지금처럼 돼 있으면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컨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빅데이터 이제 뭐 이런 거 활성화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뭐 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됐냐? 그런 위원회 만들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 뭐 그런 거 해서 이제 공무원들 자리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대통령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하고 그리고 자격증 만듭니다. 자격증. 빅데이터 자격증. 네. 그리고 거기 학원 만들어지고 그래서 빅데이터는 하지 않는데 재정은 들어가고 빅데이터 자격증이 양상이 되는. 뭐 아무것도 되지는 않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척하는 건 되게 잘한다. 하지만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그 혁신의 방향도 사실은 상당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고 예컨대 이제 뭐 제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덕수 변형김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자 깃발 들고 네. 저는 뭐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분은 농경 시대의 인물들입니까? 너무 올드하죠. 너무 올드하고. 예.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그 미 재무장관이 오늘 한국 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통화 사업이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지금 이제 환율이 지금 약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외환위기는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너무 트라우마가 커서 그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달러하고 원달러 수합을 일정 규모로 체결을 해놓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체결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수요도 있고 미국 자체의 수요도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미국 자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될 거라고는 보시고. 뭐 이게 사실은 통화 수합은 한은하고 그 연준 예. 연준하고 하는 거예요. 아, 정부끼리 하는 게 아니라 재무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옐렌의 이제 그 스케줄 보니까 이제 이창용 예, 맞아요. 하는 총리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Say hello to Powell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럼 뭐야? 파월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월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겠죠. 그럼 결정 안 나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그 미국 자체도 원화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규모의 그 이제 통화 수합은 이제 저는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우리가 2020년 19년인가 그때도 이제 예컨대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갈 때도 달러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통화 수합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서로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화 수합은 뭐 진전될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환 시장 위기는 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요거가 좀 판단이 좀 필요해요. 지금 1,300원은 지금 이제 뚫렸고요.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지금 환율 방어를 지금 나섰다가 지금 사실은 뭐 실패했다는 얘기도 조금 들리기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1,300원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1,300원 뚫렸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를 보면은 10주 정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일부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떨어져 가지고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환율 방어하는데 썼다 이제 이런 얘기도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환율을 1,300원 언저리에서 방어를 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환율이 1,400원까지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은 예컨대 지금 미국이 지금 평가 절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환율이 다 자국 통화가 다 평가 절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만 지금 환율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좋지 않고 뭐 유로화도 뭐 지금 1대1 그 아래로 내려왔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상대적으로 다 자국 통화가 다 평가 절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다만 이제 수출 경쟁이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평가 절하가 약간 좀 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달러 대비 이제 이 가치를 따져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상위권에 지금 속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쟁하는 국가들의 이 제품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조금 약화된 1,300원은 우리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은 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1,400원까지 흘러내리게 해서 이거를 환율 방어를 하지 않고 조금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좀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수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 수입 물가가 막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이제 팍팍해질 수가 있거든요. 뉴스 그래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장롱인데 달러 쟁여놓은 분들이 많던데 그런 분들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어디 1, 2달러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내는 1, 2달러 해봤자 뭐. 그거 말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수출 기업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응? 그게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은 이제 그 기업들도 중간재를 수입도 하고 그러거든요. 중간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조건이 굉장히 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 가격 경쟁력 면에 있어가지고는 금리가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원화가 평가 절하되는 것이 아무래도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유리한 측면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은 우리가 옛날 구터키죠. 티르키아라고 부르나요? 티르키예. 예, 티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왜 저금리 정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는 물가가 뭐 80% 뛰고 막 지금 서민들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일종의 친기업 정책을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밀어내고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출 기업들이 훨씬 물건 팔기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일반적 예상과는 다르게 그 튀르키예가 굉장히 너무 손해 보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결정의 문제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상주의자인 것 같다. 그래요? 예, 제 느낌이 그래요. 그래요. 통상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환율 흘러내리는 거를 용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 저는 이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의사결정들을 내리려고 할 건데 그런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다. 근데 복잡한데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충분히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브리핑이 되고 소위 말하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잘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절실한 시기인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공 아니면 올드보이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 그렇죠. 답답하네요. 마무리할까요? 예, 이거 걱정이 많이 되지만은 잘 되기를 한번 기원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우석균 교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